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52세에 은퇴한 남성이 8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도 불과 4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나 노후 파산을 맞이한 이야기. 남 얘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50대라면 이건 언제든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가진 돈으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중 절반 이상이 예상보다 최소 2배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내 자산,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에 이 정도만 있으면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는 기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 해결의 답을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현실을 점검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진짜 숫자와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수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20살 초반부터 중견기업 영업팀에 들어가 35년을 한 길로 걸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맞추느라 늘 야근했고 거래처 접대 때문에 술 한잔 마실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두 아이 대학까지 무사히 보내고 나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에서 받은 황금색 시계와 함께 5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지갑을 열었을 때 오래전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사준 낡은 명품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한 그 지갑 속엔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조금은 쉬면서 살자.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니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퇴 석 달 후 그는 동네 상가에 있는 20평 남짓한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메뉴는 소박한 한식 백반, 점심 장사 위주로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중 2억을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있던 마지막 사원증을 꺼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가게 사장이다. 처음 2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직장 시절 인맥이 찾아와 식사를 하고 아내도 반찬을 직접 만들어 도왔다. 그러나 손님 발길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이 손님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식재료 가격은 매달 뛰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의 몸이 문제였습니다. 서너 시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쑤셨고 손목은 설거지를 하다 저릿하게 굳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 박 씨는 카운터에 앉아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지갑 속엔 이제 현금 대신 카드 영수증과 밀린 세금 고지서만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그냥 접으세요. 더 버티면 퇴직금 다 날리겠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뭘 하든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야. 너희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아내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진수 씨,
우리 이제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 밤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낮은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통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겨우 인건비와 임대료를 맞추는 수준, 남는 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사준 그 명품 지갑의 가죽은 닳아 윤기가 사라졌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끼워둔 가족 사진을 꺼내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선택으로 우리 가족을 망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늦은 밤 귀가한 박 씨에게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수 씨, 이 길이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일까? 대답 대신 그는 낡은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삐져나온 건 아직 납부하지 못한 공과금 영수증이었습니다. 박진수 씨의 가게는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남은 건 빚과 가족 사이에 생긴 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가게 간판을 떼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카운터 서랍에서 낡은 명품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 틈새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털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지갑이랑 나 참 오래 버텼네. 그러나 그 순간 느껴지는 건 버텼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근 2025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60대가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는 비율은 36%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합니다. 특히 음식점은 경쟁이 치열하고 원가 부담이 커 성공률이 가장 낮은 업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0대 창업자의 평균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원. 하지만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자본금을 절반 이하로 잃는다고 합니다. 박진수 씨의 가족도 이 수치 속에 포함됐습니다. 가게를 접은 후 그는 한동안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었고 아내는 거실 한쪽에 쌓인 세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다시 그 낡은 지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 5만 원과 아내가 적어둔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돈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야. 그 글씨를 보고 그는 처음으로 무너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은 자산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10만 원 남짓, 대출 이자는 그 절반을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직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새벽 2시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겨울 차가운 공기가 폐로 스며들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내 은퇴 후 모습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창업은 충분한 시장 조사와 자금 계획 없이 시작할 경우 퇴직금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영업 실패가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65%를 넘는다고 합니다. 박 씨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무너질 것 같아.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갑을 쥔 손만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낡은 명품 지갑은 이제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한 남자의 지난 세월과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담은
작은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후 재무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남은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가족은 잃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조용히 지갑을 열어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야. 이후 박 씨는 가게 대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파트타임을 찾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을 나가면서도 그는 지갑을 꼭 챙겼습니다. 이제 그 낡은 지갑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4이 된 김세훈 씨는 한때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퇴직을 10년 남겨둔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많아야 5억 원대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퇴직금만 믿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김 씨가 처음 한 일은 가계부를 새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계부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은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시간이다. 그는 우선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교육비와 대출이자를 제외한 순수 생활비는 매달 약 220만 원. 그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산정했고 매년 물가 상승률 2%를 반영해 최소 400만 원 이상의 월 지출이 필요할 거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 4개의 노후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둘째, 안정적인 배당형 금융자산. 셋째, 작은 규모의 임대 수익. 넷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소규모 파트타임 계획. 김 씨 부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던 32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25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대출을 모두 갚고 현금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러나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에 웃을 수 있으면 돼. 남은 시간은 우리 편안한 노후를 위한 투자야. 이 대화는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3년 앞둔 시점, 김 씨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바꾸고 남은 급여의 절반을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와 함께 재무 상담을 받으며 은퇴 이후의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점검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나 돈이 일하도록.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퇴직식 날, 그는 5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고민했지만 김 씨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기존 금융자산과 합쳐 안정적인 인컴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나머지 절반은 예비 의료비와 비상자금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첫날, 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준비했으니까. 김 씨의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30만 원, 퇴직연금에서 90만 원,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 임대 수익으로 70만 원, 총 29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왔고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 수익으로 월 12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합계 약 41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남는 돈은 다시 자산으로 쌓였습니다. 은퇴 5년 차가 된 지금 김 씨 부부는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주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절마다 23일 정도의 국내 여행을 즐깁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계부를 펼쳐 잔잔히 숫자를 적습니다. 돈을 벌 땐 몰랐는데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 하지만 준비하면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 김 씨가 가장 자주 꺼내는 물건은 낡은 가죽 통장 지갑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적어둔 한 문장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자유는 퇴직 전의 준비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우린 잘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이야기는 박진수 씨의 사례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세대,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준비 없이 도전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계획으로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크기보다 계획의 깊이에 달려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은퇴 후 자영업 실패율과 노후 빈곤 문제는 공통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가 퇴직 후 소규모 창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평균 32%이며 그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은 무려 55%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 수치가 더 높아 전체 은퇴자, 창업의 약 60%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의 자료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 55세 이상 창업자의 48%가 초기 자본의 절반 이상을 24개월 안에 잃었고 재정 회복 없이 재취업 시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박진수 씨의 사례가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식점과 소규모 외식업은 은퇴자, 창업 업종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는 분야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창업자의 음식점 업종 평균 생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초기 투자금의 평균 손실률은 63%를 넘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후 창업 실패가 단순히 개인의 경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은퇴자는 현역 시절에 비해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져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둘째,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경쟁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서도 은퇴 후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 중 67%가 체력적 한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61%는 예상치 못한 고정비 상승을 실패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퇴 후 창업 실패가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 경제연구소 LSE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영업 실패를 경험한 가정의 70%에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며 그중 30%는 장기적인 관계 손상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은퇴 후 창업 실패 가정의 64%가 가족 간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함께 찾아오는 정서적 불안정은
노후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대로 은퇴 5년에서 1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한 사람들의 경우 은퇴 후 파산 위험이 70% 이상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재무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는 은퇴 전 10년 동안의 준비가 은퇴 후 20년의 삶을 결정한다고 명시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4개의 소득 파이프라인 공적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 임대 소규모 수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소득원을 평균적으로 보유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노후 파산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해외 통계와 국내 조사 결과는 하나의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전달합니다. 은퇴 후 창업은 계획 없는 도전일 경우 퇴직금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으며 철저한 자산 점검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시작하는 가게는 평균적으로 2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결국 박진수 씨의 낡은 명품 지갑에 담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의 안전은 미리 준비한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도움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은퇴 전 10년 동안 현실적인 자산 점검과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의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적연금, 퇴직연금, 안정적인 금융자산, 소규모 수익원으로 구성된 최소 4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0 캠퍼스를 통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재무 설계, 소규모 창업 리스크 관리, 대체 소득 창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는 5060 시니어 금융 클리닉을 운영하여 퇴직 전후 자산 점검과 노후 파산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에서 은퇴자에게 소득형 파트타임 연결과 금융 상담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퇴직금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의 생활비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전라북도와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는 고령층이 자신의 집 일부를 공유 공간으로 개조하고 지역 지원금과 함께 임대 수익을 얻는 시니어 셰어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 고립을 막고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의 성공적인 정책에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본은 빠르게 고령화된 사회에서 은퇴 후 자영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 라이프 시프트 금융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해 퇴직 5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재무 점검을 받도록 했고, 이 과정을 거친 가정은 노후 파산율이 4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은퇴자 소규모 창업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일정 나이 이상의 창업자에게 초기 자본의 일부를 정부 보증으로 대체하고 사업 실패 시 일정 비율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전해주는 시니어 세이프티 펀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60대 이상 창업자의 3년 생존율이 유럽 평균보다 12%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은퇴 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연결된 관계와 시스템이다. 돈을 벌던 시기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복지관, 지자체 프로그램,
금융 상담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곧 생존의 안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50대라면 퇴직까지 남은 시간을 절망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의 무료 재무상담 프로그램에 한번 등록하는 것, 지역 복지관의 노후 설계 강좌를 듣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매달 생활비를 점검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그랬듯 우리 역시 노후의 위기를 개인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의 준비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낡은 지갑 속엔 잊혀진 시간과 지켜야 할 내일이 함께 숨쉬고 있네.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준비 없이 뛰어들어 평생의 퇴직금을 잃고 가족의 웃음을 잃었습니다. 낡은 명품 지갑 속에서 남은 건 후회와 빚의 그림자뿐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60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음에도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선택으로 매일을 여유롭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낡은 지갑 속엔 숫자가 아니라 지켜낸 가족의 미소와 평온한 노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오늘은 내일의 안정을 만들고 미뤄진 준비는 내일의 후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부자가 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쥔 작은 준비,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내일을 위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닫은 후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속에 담긴 시간과 사랑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갑자기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난다면 혼자 남은 당신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58세 남성이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도 외국으로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됐는데 처음엔 그 고요함이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집안의 정막이 가끔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화기를 들었지만 걸 사람 하나 없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50대, 60대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거나 그 길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준비 없이 맞이하는 혼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단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고 오히려 더 평온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려움으로만 느껴지던 혼자의 삶이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로 바뀌는 방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씨는 올해 66입니다.
29년 동안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 지금은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요. 대신 연금으로 사는 거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연금만으로 노후를 유지한다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빠듯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직장을 찾아 부산과 일본으로 떠나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합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씨는 그저 일시적인 적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고요함은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저녁에 식탁 위에 놓인 한 사람분의 밥상, 불 꺼진 거실, 텅 빈 방. 어느 날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 사람 하나 없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내려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 현관 옆에는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매주 산을 오르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같이 더 다니자던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끝내 못 지켰죠. 손으로 등산화를 쓰다듬는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등산화는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챙겨야지. 처음엔 그저 집 근처 작은 언덕부터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라 몇 번을 멈춰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더 허무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길이지만 내가 나한테 약속한 길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 언덕길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등산화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챙겨야지. 작은 독백은 하루의 첫 인사가 되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간단한 토스트와 삶은 계란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식사라도 정성스럽게 차리는 건 그의 작은 고집이었습니다. 대충 먹으면 하루가 대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면 현관에 놓인 등산화를 신습니다. 낡았지만 발에 착 달라붙는 그 신발은 이제 부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이어진 짧은 산책길, 계절의 냄새가 묻어나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도연아, 너 아직 살아있잖아. 오늘도 내가 너를 챙겨야지. 처음엔 그 길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다 보니 눈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조깅하는 중년 남성, 그리고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신사. 어느 날은 벤치에 앉아 쉬다가 그 노신사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 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하루 1시간의 산책은 점점 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의 정막이 전과 달리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오늘 본 하늘, 길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씨는 어느 날 스스로를 위해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새 등산화였습니다. 낡은 신발은 여전히 현관 한쪽에 두었지만 새로운 신발을 신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의 추억은 그 낡은 신발에 두고 이건 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너짐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매일을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등산화 끈을 묶는 소리, 새벽 공기의 냄새,
식탁 위 작은 한 끼. 이 평범한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나한테 말해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기로 하자.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닙니다. 그 속엔 스스로를 챙기는 작은 울림이 들어 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올 때쯤 이도현 씨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챙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 후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이제 단골이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대화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카페 주인과 날씨 이야기, 커피 맛 이야기 같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혼자 사는 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였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공원에서 그 노신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노신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으셨네요. 대단합니다.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스스로랑 약속했거든요. 매일 이 길은 걸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70대였고 부인과 사별한 후 5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혼자 사는 하루의 적막함까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걷는 발소리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긴 해도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이 씨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기로 했어요. 그 문장은 그에게 점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등산화를 바라보며 그는 부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나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혼자 사는 중장년 모임에 참석한 겁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와 비슷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소개와 간단한 안부.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후 그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는 모임,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는 작은 모임, 가끔은 근처 산을 함께 오르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산행에 새 등산화를 신고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약속했던 길, 나 혼자서도 잘 걷고 있어. 그의 하루는 여전히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등산화를 신으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챙긴다. 이도현 씨의 집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 낡은 가구, 그리고 현관 옆에 놓인 두 켤레의 등산화.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고 하나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존엄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묵묵히 나를 챙기는 그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그런데 전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무섭지 않다고. 왜냐면 내가 나를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등산화 끈을 조심스럽게 묶는 그의 손끝은 혼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씨는 올해 62입니다. 30년 동안 중견기업의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고 은퇴 후에도 삶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혼자지만 누구보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민 씨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 회사 동료 한 명이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활기차던 사람이 며칠 만에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될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다. 그때부터 그는 은퇴 후의 삶을 혼자서도 단단히 꾸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대형 아파트를 팔고 관리비가 적고 생활이 편한 20평대 소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차익은 안전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은퇴 당시 받은 퇴직금 5억 2천만 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와 연금 계좌로 나눠 넣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적은 돈이라도 확실히 지켜야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처럼 재정적 안정은 그에게 심리적인 평온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아침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과 명상을 하고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습관은 은퇴 후 혼자가 되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퇴직하면 시간 많다고 느슨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일상이 정해져 있어서 공허할 틈이 없었어요. 재민 씨의 집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퇴근 후 연습하는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엔 매일 저녁 1시간씩 연주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악보를 보는 순간 잡생각이 사라져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가 가장 잘한 선택은 관계의 설계였습니다. 그는 미리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넓혀두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는 월 1회 작은 식사 모임을 만들었고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가입해 주말마다 활동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을 지탱할 작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끈을 미리 묶어뒀어요. 3년 전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제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아침 루틴도 저녁 연습도 봉사활동도.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는 그때 더 확신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준비해야 한다. 지금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충만합니다. 아침엔 직접 내린 커피와 간단한 식사, 오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봉사활동, 오후엔 작은 정원 가꾸기, 저녁엔 바이올린 연습.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냐고들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두렵지 않다고. 왜냐면 저는 혼자 살 준비를 미리 해뒀으니까. 그의 집 현관에는 반짝이는 등산화가 놓여 있습니다. 매주 한 번은 혼자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오르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고 있어, 재민아. 너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재민 씨의 삶은 많은 걸 보여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보다 혼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매일이 그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는 이도현 씨와 박재민 씨의 사례가 결코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유엔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2%가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은 이미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에 도달했고 향후 10년 안에 5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통계는 앞으로 누구나 혼자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와 같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유럽 노인복지연구소에서 10년간 1만 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노년층 중 계획적으로 루틴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건강 지표가 평균 48% 더 높았으며 우울증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재민 씨처럼 미리 생활의 틀과 관계망을 설계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는지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혼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성도 함께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장기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노후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내 생활고를 겪을 확률이 3배 높았고 의료비 지출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 빈곤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은 자기 돌봄의 구조화와 관계의 재설계라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 중심의 관계가 약해지면 고립감이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혈연이 아닌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활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혼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이도현 씨의 작은 산책 루틴과 박재민 씨의 규칙적인 일상이 왜 그들의 삶을 지탱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해외 통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계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소득의 최소 70% 이상을 안정적인 연금 또는 장기 금융 자산으로 확보한 노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생활비 상승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퇴직 이후 소득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준비된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연구들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행복감은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보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누는 짧은 연결의 빈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 계산원과의 인사, 매일 걷는 길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 복지관의 작은 모임 같은 연결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재민 씨가 미리 관계망을 설계하고 봉사활동으로 연결을 넓힌 선택이 왜 그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현실의 무게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루틴과 연결,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할 심리적 안전망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의 삶을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혼자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습니다.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런 변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혼자서도 잘 사는 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루틴 만들기 워크숍, 식사 모임, 심리 상담과 긴급 돌봄까지 연결해 줍니다. 부산시는 중장년 희망 살림 교실을 열어 은퇴 후 재정 관리와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있으며 대구와 광주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 안전망 프로젝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참여자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립 예방 기본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혼자 사는 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해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기 정책을 통해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집과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무료 건강 관리와 일상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네이버 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일 아침 이웃이나 자원봉사자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고립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내 일상에 작은 루틴을 만들어 혼자서도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작은 행동, 하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리는 태도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 참여하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연결과 꾸준한 습관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닌 자유가 되도록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고 혼자여서 더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묶은 등산화끈, 하늘을 올려다본 작은 고개, 혼자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그 길 위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준비 없이 혼자가 되어 무너질 뻔했던 이도현 씨와 미리 혼자의 삶을 설계해 평온한 노후를 맞은 박재민 씨. 한 사람은 정막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야 했고, 또 한 사람은 작은 준비 덕분에 혼자여도 두렵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도 나를 지탱할 준비를 했는가라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에는 어떤 신발이 놓여 있나요? 아직 묶이지 않은 끈일 수도 있고 이미 수없이 걸은 낡은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발의 상태가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어떤 내일을 걸어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작은 루틴 하나, 작은 연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혼자라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박재민 씨가 그랬던 것처럼 미리 준비해도 좋고, 이도현 씨처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내가 나를 챙길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혼자의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배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내 삶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갑자기 모든 사람이 곁을 떠난다면 혼자 남은 당신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58세 남성이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도 외국으로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됐는데 처음엔 그 고요함이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집안의 정막이 가끔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화기를 들었지만 걸 사람 하나 없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50대, 60대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거나 그 길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준비 없이 맞이하는 혼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단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고 오히려 더 평온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려움으로만 느껴지던 혼자의 삶이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로 바뀌는 방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씨는 올해 66입니다. 29년 동안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 지금은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요. 대신 연금으로 사는 거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연금만으로 노후를 유지한다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빠듯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직장을 찾아 부산과 일본으로 떠나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합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씨는 그저 일시적인 정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고요함은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저녁에 식탁 위에 놓인 한 사람분의 밥상, 불 꺼진 거실, 텅 빈 방. 어느 날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 사람 하나 없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내려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 현관 옆에는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매주 산을 오르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같이 더 다니자던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끝내 못 지켰죠. 손으로 등산화를 쓰다듬는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등산화는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챙겨야지. 처음엔 그저 집 근처 작은 언덕부터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라 몇 번을 멈춰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더 허무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길이지만 내가 나한테 약속한 길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 언덕길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등산화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챙겨야지. 작은 독백은 하루의 첫 인사가 되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간단한 토스트와 삶은 계란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식사라도 정성스럽게 차리는 건 그의 작은 고집이었습니다. 대충 먹으면 하루가 대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면 현관에 놓인 등산화를 신습니다. 낡았지만 발에 착 달라붙는 그 신발은 이제 부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이어진 짧은 산책길, 계절의 냄새가 묻어나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도연아, 너 아직 살아있잖아. 오늘도 내가 너를 챙겨야지. 처음엔 그 길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다 보니 눈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조깅하는 중년 남성, 그리고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신사. 어느 날은 벤치에 앉아 쉬다가 그 노신사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 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하루 1시간의 산책은 점점 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의 정막이 전과 달리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오늘 본 하늘, 길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씨는 어느 날 스스로를 위해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새 등산화였습니다. 낡은 신발은 여전히 현관 한쪽에 두었지만 새로운 신발을 신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의 추억은 그 낡은 신발에 두고 이건 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너짐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매일을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등산화 끈을 묶는 소리, 새벽 공기의 냄새, 식탁 위 작은 한 끼. 이 평범한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나한테 말해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기로 하자.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닙니다. 그 속엔 스스로를 챙기는 작은 울림이 들어 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올 때쯤 이도현 씨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챙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 후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이제 단골이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대화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카페 주인과 날씨 이야기, 커피 맛 이야기 같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혼자 사는 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든 거였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공원에서 그 노신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노신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으셨네요. 대단합니다.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스스로랑 약속했거든요. 매일 이 길은 걸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70대였고 부인과 사별한 후 5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혼자 사는 하루의 적막함까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걷는 발소리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긴 해도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이 씨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기로 했어요. 그 문장은 그에게 점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등산화를 바라보며 그는 부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나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혼자 사는 중장년 모임에 참석한 겁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와 비슷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소개와 간단한 안부.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후 그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는 모임,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는 작은 모임, 가끔은 근처 산을 함께 오르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산행에 새 등산화를 신고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약속했던 길, 나 혼자서도 잘 걷고 있어. 그의 하루는 여전히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등산화를 신으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챙긴다. 이도현 씨의 집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 낡은 가구, 그리고 현관 옆에 놓인 두 켤레의 등산화.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고 하나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존엄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묵묵히 나를 챙기는 그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그런데 전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무섭지 않다고. 왜냐면 내가 나를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등산화 끈을 조심스럽게 묶는 그의 손끝은 혼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씨는 올해 62입니다. 30년 동안 중견기업의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고 은퇴 후에도 삶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혼자지만 누구보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민 씨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 회사 동료 한 명이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활기차던 사람이 며칠 만에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될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다. 그때부터 그는 은퇴 후의 삶을 혼자서도 단단히 꾸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대형 아파트를 팔고 관리비가 적고 생활이 편한 20평대 소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차익은 안전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은퇴 당시 받은 퇴직금 5억 2천만 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와 연금 계좌로 나눠 넣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적은 돈이라도 확실히 지켜야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의 말처럼 재정적 안정은 그에게 심리적인 평온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아침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과 명상을 하고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습관은 은퇴 후 혼자가 되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퇴직하면 시간 많다고 느슨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일상이 정해져 있어서 공허할 틈이 없었어요. 재민 씨의 집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퇴근 후 연습하는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엔 매일 저녁 1시간씩 연주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악보를 보는 순간 잡생각이 사라져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가 가장 잘한 선택은 관계의 설계였습니다. 그는 미리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넓혀두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는 월 1회 작은 식사 모임을 만들었고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가입해 주말마다 활동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을 지탱할 작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끈을 미리 묶어뒀어요. 3년 전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제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아침 루틴도 저녁 연습도 봉사활동도.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는 그때 더 확신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준비해야 한다. 지금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충만합니다. 아침엔 직접 내린 커피와 간단한 식사, 오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봉사활동, 오후엔 작은 정원 가꾸기, 저녁엔 바이올린 연습.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냐고들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두렵지 않다고. 왜냐면 저는 혼자 살 준비를 미리 해뒀으니까. 그의 집 현관에는 반짝이는 등산화가 놓여 있습니다. 매주 한 번은 혼자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오르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고 있어, 재민아. 너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재민 씨의 삶은 많은 걸 보여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보다 혼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매일이 그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는 이도현 씨와 박재민 씨의 사례가 결코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유엔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2%가 1인 가구로 살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은 이미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에 도달했고 향후 10년 안에 5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통계는 앞으로 누구나 혼자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와 같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유럽 노인복지연구소에서 10년간 1만 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노년층 중 계획적으로 루틴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건강 지표가 평균 48% 더 높았으며 우울증 발병률은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재민 씨처럼 미리 생활의 틀과 관계망을 설계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는지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혼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성도 함께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노후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내 생활고를 겪을 확률이 3배 높았고 의료비 지출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 빈곤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은 자기 돌봄의 구조화와 관계의 재설계라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 중심의 관계가 약해지면 고립감이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혈연이 아닌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활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혼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이도현 씨의 작은 산책 루틴과 박재민 씨의 규칙적인 일상이 왜 그들의 삶을 지탱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해외 통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계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소득의 최소 70% 이상을 안정적인 연금 또는 장기 금융 자산으로 확보한 노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생활비 상승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퇴직 이후 소득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준비된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연구들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행복감은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보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누는 짧은 연결의 빈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 계산원과의 인사, 매일 걷는 길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 복지관의 작은 모임 같은 연결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재민 씨가 미리 관계망을 설계하고 봉사활동으로 연결을 넓힌 선택이 왜 그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현실의 무게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루틴과 연결,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할 심리적 안전망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의 삶을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혼자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습니다.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런 변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혼자서도 잘 사는 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루틴 만들기 워크숍, 식사 모임, 심리 상담과 긴급 돌봄까지 연결해 줍니다. 부산시는 중장년 희망 살림 교실을 열어 은퇴 후 재정 관리와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있으며 대구와 광주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 안전망 프로젝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 참여자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립예방기본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혼자 사는 노인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해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기 정책을 통해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집과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무료 건강 관리와 일상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네이버 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일 아침 이웃이나 자원봉사자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고립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내 일상에 작은 루틴을 만들어 혼자서도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작은 행동, 하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리는 태도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 참여하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연결과 꾸준한 습관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닌 자유가 되도록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고 혼자여서 더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묶은 등산화 끈, 하늘을 올려다본 작은 고개, 혼자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그 길 위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준비 없이 혼자가 되어 무너질 뻔했던 이도현 씨와 미리 혼자의 삶을 설계해 평온한 노후를 맞은 박재민 씨. 한 사람은 정막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야 했고, 또 한 사람은 작은 준비 덕분에 혼자여도 두렵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도 나를 지탱할 준비를 했는가라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에는 어떤 신발이 놓여 있나요? 아직 묶이지 않은 끈일 수도 있고 이미 수없이 걸은 낡은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발의 상태가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어떤 내일을 걸어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작은 루틴 하나, 작은 연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혼자라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박재민 씨가 그랬던 것처럼 미리 준비해도 좋고, 이도현 씨처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내가 나를 챙길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혼자의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배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내 삶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